저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훈 교수라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요. 당시 이제 그 읽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황산덕 저 형법 총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목적적 행위론을 소개하면서 인과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당시 그 형법 관련해 갖고 이제 그 과제로 요구하는 리포트에서 그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좀 무리인데 그 나름 이제 그 원전을 찾아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찾았더니 결론이 뭐였냐면 목적적 행위론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당시 황산덕 저 형법 총론에서도 해당 부분이 없는 거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당시 저의 이제 독해 능력으로는 없다만 파악할 수 있었지 왜 없는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고서 계속 이제 어떤 뇌리 속에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가 독일에서도 사실은 찾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인 이제 균터 야콥스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한스 벨젤 교수님의 이제 마지막 제자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한스 벨젤 교수님의 목적적 행위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즉 개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드렸다고 하는데 이제 어디에도 나타나진 않죠. 그러면서 야콥스 교수님은 이 목적적 행위론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하셨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난감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도 야콥스 교수님과의 그 연구에 집중하지 사실은 뭐 몇십 년 전 분인, 그러니까 전 분인 한스 벨제 교수님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 여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연히도 이 한스 벨제 교수님의 1931년 논문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읽어보니까 역시 똑같은 얘기로 인과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이제 작년 여름에 제가 읽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객관적 기록도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가 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한스 벨젤 교수님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없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지적을 해보겠다. 근데 지적을 해보는데 이걸 혼자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역학 있잖아요. 그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양자역학은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회자되는 테마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양자역학에서는 그 원자 내부로 들어가면 즉 양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인과관계가 무의미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게 된 거고요. 그게 사실은 한 금년 8월까지만 해도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둘 다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 부분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근데 8월 지나고 8월 말 되고 이제 9월 되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주제로 제가 거의 몇 달을 사실은 잡고 있었거든요. 이 자료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전부 이제 닐스보 자료고 한스벨젤 자료는 사실은 이것뿐이 안 돼요. 근데 무슨 어려움이 생겼냐면 저는 이제 둘 다 없다에 중점을 두고 계속 접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연구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이 주제는 이제 제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한 것이고 제 나름대로 이제 평소에 접근하고 싶었던 분야인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스벨젤 교수님도 인과관계는 없다가 아니고 있긴 있는데 의미가 없다. 즉 뭐냐면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 나머지가 다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고 닐스 보도 사실은 이 원자 핵 내에서의 인과관계가 없다. 이 부분을 나중에 자꾸만 실제 세계로 끌고 오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 부분이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글을 완성하기 한 2주 전이라고 그럴까? 그때서야 겨우 그 공통 부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글을 완성할 수 있었고 저로서는 사실은 거의 몇십 년 동안 매달린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로 이 정도 읽기에는 한 1년 시간은 들인 겁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그거는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법학 특히 형법 전공하는 사람이고 물리학에 관심이 있어도 사실은 수리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닐스 보어는 사실은 원자를 스스로 탐구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고 수식화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된 건데 뭐냐면 이 1800년대 말부터 그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전자라는 걸 파악하고 전자를 따로 이제 총처럼 쏠 수 있는 여기까지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게 전자가 어떤 알갱이 입자인지 아니면 물결처럼 파동인지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다툼이 있게 된 거죠.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닐스 보어는 뭐냐면 그 당시 물리학계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원자 구조를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 뭐 수성, 금성 이렇게 둘둘둘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원자라는 것도 안에 양자하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는 밖을 도는 것일 거다. 그러니까 궤도식으로. 근데 그거를 태양계에 빗대서 한 것이 아니고 이 계속 빙빙 도는 전자라는 구조로 이 원자의 어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을 제안한 거고요. 그 제안이 사실 당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면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그러니까 원자겠죠. 원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일정 순간에 빛을 발산하더라. 그러니까 물론 원자마다 다 다른데요. 원자마다 내는 그 스펙트럼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되냐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층 구조가 있구나. 근데 층 구조가 왜 생기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퀀텀 있잖아요. 양자의 움직임. 이 식으로 원자 내에서 움직이더라. 그 다음에 그 어떤 에너지 방출이 있고 원자는 다시 다른 단계로 내려가더라.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자가 이렇게 툭툭 계단식으로 뛴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 닐스 보어 접근법이 맞다 여기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닐스 보어는 어떤 발견을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현상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당시로서는 제안한 거고요. 그게 사실은 타당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그 물리학자들 가운데서 이걸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 그 수소 원자만 가지고 설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원자에 대한 설명은 안 된다.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도 안 한 물리학자들이 당시에 나머지 다 하거든요. 근데 닐스 보어는 그걸 설명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한 어떤 그 창시자, 창안자, 어떤 발견자 그런 의미는 지금도 우리가 깎아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그 질문입니다. 왜 어렵냐면 짧게 설명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죠. 상보성이라는 건 닐스 보어가 만든 개념이에요. 왜 만들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핵 내에서의 그 전자가 아니면 이제 빛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이게 입자냐 알갱이냐 아니면 물결 모양의 파동이냐 이걸 뭔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엔 그렇죠. 동시에 쉽게 뭐 예를 들면은 남자 됐다 여자 됐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최소한 눈으로 보기에는 알갱이가 아니면 물결이죠. 그렇죠? 근데 당시의 여러 가지 실험에서 특히 그 이중 슬릿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종에다가 아주 가느다란 홈을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자를 쏘면 그러면 전자가 막힌 데는 통과를 못하고 구멍으로만 나가면 여기에 이렇게 딱딱 선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작은 홈을 통과할 때 바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 통 옆에 이 벽을 스치면 회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던진 데 바로 안 가고 여기를 받치면서 이렇게 쉬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구멍 건너편에 여기 우리가 감광판이라고 만약에 하면 거기에 한 줄만 생기면 깨끗한데 이게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선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자가 아니면 또는 빛이요. 이게 물결이면
구멍이 두 개 있는 이 슬릿을 했으면 이 벽에 두 개의 선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자 하나만 쏘면 이 구멍 두 개를 지나서 여기에 두 개의 선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만 생겨야 되잖아요. 입자라고 치면. 근데 두 개, 하나만 쐈는데도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파동이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파동이면 이 이중 슬롯 하나 더 넣으면, 그 이중 슬롯이니까 원래 두 개의 슬롯이죠. 여기에 구멍 하나 뚫고 여기에 구멍을 두 개 뚫으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 물결이면 이게 어떻게든 간에 여기에 나타날 것이다. 파동이 막힐 것이다. 그죠? 그럼 물결이 뭐 골고루 퍼지니까 이 간섭 현상이 막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자 하나만 쐈음에도 불구하고 물결처럼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전자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알갱이 하나를 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1900년대라고 칠게요. 20세기의 고전 물리학 개념에 의하면 이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고, 거꾸로 결과를 보면 원인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근데 이게 원자의 단계로 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이 실험을 뭐 수백 번 수천 번 했더니 전체를 모았다. 그러면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어떤 구조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개개의 실험에 의해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입자도, 어떤 경우에 파동, 이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닐스 보어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래, 실험에서 중요한 건 관측자 또는 관찰자 또는 관측 도구인데, 관측을 할 때마다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 관측이라는 게 단순히 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관측이 사실은 이 전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사실은 접근이 된 거예요. 좀 황당하죠. 뭐냐 하면, 우리가 아주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형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제가 안 봐도 태양은 뜨고 져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는 회전하고, 그리고 제가 안 봐도 길에 뭐 움직일 거 다 움직이고 사람도 뭐 활동하고. 닐스 보어의 접근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하는 사람이 관찰을 해야 그 움직임이 파악되고 존재가 확인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상보성이라는 개념이 왜 나오게 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20세기,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적인 개념, 그리고 현재의 그 형법 또는 법학의 관점에서 보는 논리학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만든 게 상보성이고요. 이 상보성 개념이 맞다 틀리다 얘기를 못하는 것이, 실제 실험하면 실험값이 맨날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 내에서 전자가 어딨냐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전자를 볼 수가 있겠는데, 전자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전자 자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자를 어떻게든지 부딪히든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이 변화하는 값을 봐야 이제 측정이 되는데, 만약에 변화하는 값이 매번 다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형법처럼 어디에서 뭐가, 누가 총을 쏴서 누가 맞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이제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복성 개념은 그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고요. 형법하고의 그 논점은 저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스 벨젤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과관계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스 벨젤 교수님의 책에 있고 제 논문엔 따로 인용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 마우스를 이제 그 질문하신 분에게 휙 던졌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형법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자, 손으로 잡았다, 여기다 에너지를 썼으니까 마우스가 날아갔다, 여기까지가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한스 벨젤 교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걸 의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을 놀라게 해주겠다, 아니면 맞추겠다, 심하게 뭐 다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검은색 또는 회색 마우스를 집었다 던진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마우스가 날아갔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고 맞았더니 부상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키포인트냐면 나의 마음속 또는 나의 뇌리에서 마우스를 집어서 특히 회색 또는 검색 마우스를 집어서 던지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한스벨체 교수님이 여기에서 명확한 이해를 안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인과관계가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설명하는 옵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로 설명 안 돼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던진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한스벨체 교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셨으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객관적 해석도 달라질 것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 현대 물리학적인 이론을 수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스벨체 교수님의 이 글이 사실은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그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공부하신 그 정종욱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원문을 인용한 거 짧은 글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게 신기한 현상인데 목적적 행위론이라고 하지만 국내 목적적 행위론을 따르는 교수가 누구였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없어요. 그럼 형법에서 지금 행위론은 무엇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지금은 사회적 행위론이랍니다라고 답은 하겠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사회적 행위론을 주장하고 논리를 펴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기에서 소개한 분은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형법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행위론을 일관해서 뭐 이렇게 적용시켰다 아니면 이론을 개발했다 하는 분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이나 뭐 일본만 해도 어떤 이론이 있고 학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사람이 줄줄줄 있는데 한국은 그게 전혀 없는 나라예요. 학파도 없고 목적적 행위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가서 목적적 행위론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한 거고 사회적 행위론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회적 행위론에서 얘기한 인과관계는 뭡니까? 객관적 기속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걸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대법원에 가서 거꾸로 대법원에 가서 객관적 기속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객관적 기속을 사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로 그러면 공범 관련해서 행위지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당당하게 과실범의 공동정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형 사고 있잖아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사건 이런 경우에는 과실의 공동정범 인정하는데 행위지배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행위지배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대부분은 답을 못해요. 왜냐 한 번도 명문으로 행위지배를 인정한다 그런 판단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적 행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적적 행위론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국내 목적적 행위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 있냐라고 말하면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1931년 한스벨젤 교수님의 글은 지금도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것도 있고 그냥 함축된 의미가 많아가지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스벨젤 교수님의 31년 이 글을 읽으시면 그리고 닐스 보어의 초기 문헌을 조금만 읽으시면 제가 얘기한 어떤 접점이라는 게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물리학자 교수나 아니면 물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 받으면 거꾸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법학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얘기하면 이때 법학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인과관계는 조건설 있고 상당성설 있고 그 다음에 뭐 합법적 조건설로 이렇게 막 갖고 그다음에 객관적 기속 이게 섞어서 본다. 이게 아마 답일 겁니다. 근데 그 물리학자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인과관계는 있다와 없다라는 어떤 존재론의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형법하는 분들은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존재론이 일단 뭔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그럼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상당성설 얘기하고 이제 대법원도 상당성설 해가지고서 뭐냐 하면 그 객관적 상당인과관계 이론이나 이제 절충적 상당인과관계 이론을 띄우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인과관계냐고 물으면 당연히 인과관계라고 하죠. 근데 거꾸로 처음에 했던 접근법 그러니까 이게 고전적 물리학에 따른 존재의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존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설에서는 뭐냐면 원인하고 결과가 있는데 이게 이 결과의 원인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이 원인이 되는 요소를 살짝 빼봐요. 그랬더니 결과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 원인은 이 결과의 조건이었다. 이 보통 콘디처 공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이건 정말 자연과학적으로 나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존재의 문제예요. 앞에 존재를 뺐더니 뒤에 존재도 빠지더라. 존재의 문제. 근데 상당성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조건설에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을 원인으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등가설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 아니면 여러 개를 고르자 아니면 조건설에서 인정한 인과관계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상당성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접근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상당성이 뭐냐라고 그러면 조건설은 당연히 있는 인과관계를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 평균이라면 아니면 범인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아니면 범인의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토대로 일반인의 평균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지식을 섞어서 얘기하는 절충적 접근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인과관계가 존재의 문제이면 상당성설은 평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는 인과관계를 이건 상당하다 상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상당성설에서는 조건설에서 부정한 인과관계를 거꾸로 살리지는 못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이제 보통 기본서나 이런 문헌에서 취약하게 다뤄지는 건데요. 모든 인과관계는 조건설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9세기, 20세기의 물리학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스 벨체 교수님은 이거 이외의 인과관계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인과관계는 전부 평가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상당성설이나 아니면 뭐 1970년, 80년에 등장한 합법지적 조건설 지금의 우리나라 뭐 통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온갖 평가적 요소를 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적인 요소를 넣다 보니까 이건 상당하지 않은데 아니면 이건 상당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조건설만이 사실은 유일한 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상당성설이나 아니면 합법적 조건설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전 물리학에다가 법적인 요소를 넣은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물리학적 요소를 넣은 게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제 그 닐스 보어로 보통 총칭되는 양자역학적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양자역학적 영향이 지금의 법학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고전 물리학적 인과관계는 존재의 이렇게 개념이다. 근데 현대 물리학적은 뭐냐면 아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전 물리학은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쭉 진행이 되다가 거시세계에서는 쭉 진행이 되다가 미시세계로 넘어가면 그 순간에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근데 갈팡질팡이라는 얘기는 형법에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이란 말이죠. 뭔가 확고한 라인이 형성돼야 인과관계도 따지고 아니면 이제 한참 더 나가서 책임도 따지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답을 드리면 고전 물리학하고 구분되는 또는 분리하려고 닐스 보어는 그 양자역학을 어떻게 보면 재창했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그에서 관련해서 퀀텀도 제시한 거고 상보성도 제시한 거고 그러면서 거꾸로 출발점이 그거였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일어나는 인터넷만 봐도 다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닐스 보어랑 충돌했고 닐스 보어는 이제 설명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만 계속 제기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결국은 포기하게 했고 그리고 그런 닐스 보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가 독일 말로 하면 에르윈 슈레딩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혹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걸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걸 가지고 그 닐스 보어라고 총칭되는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이 이건 웃기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사실은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세계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완전한 원자,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치면 얘네들이 이제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말하는 그 반감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붕괴를 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방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자가 언제 방출될지는 확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하나가 방출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원자를 전제하면 이제 확률적으로 한 시간에 하나가 방출되었을 거야. 또는 그게 붕괴되었을 거라고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슈레딩거는 현실 세계로 연결하는 틀을 마련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의 고양이를 상자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고양이 하나 놓고 최소한 1시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아까 얘기한 불완전한 원자를 놓고 그 보통 그 방사능 측정기라고 하는 가이거 계수기 측정관 안에다가 그 원자를 하나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확률적으로 1시간에 전자가 하나 방출되니까 방출되면 가이거 계수기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소리로 만약에 반응을 한다 치면 그 소리가 남과 동시에 얘가 그 레버를 작동시켜 갖고 레버가 우리가 생각하는 청산가리 액을 탁 터트리는 거죠. 터트리면 그 안에 고양이는 이제 즉사하는 식으로 좀 이제 끔찍한 장치인데 이걸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강조한 건 그거였습니다. 고전 물리학으로 하면 고양이는 실험 직전까지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상자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제 모른다가 이제 고전 물리학적인 접근이고 현대 물리학적 접근에서는 1시간에 하나의 전자가 방출되니까 확률적으로 고양이는 1시간 후에 문을 연 순간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면 현대 물리학적인 접근 특히 이제 닐스 보어의 접근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나 다른 요소가 아니고 사실은 1시간 후에 문을 여는 이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었는데 고양이가 살아있으면 그 고양이 여태 살아있었던 것이고 열었는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 고양이는 죽은 것인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고요? 고양이나 가이거 계수기나 아니면 이 불완전한 원자나 전자가 아니고 관측자가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 물리학하고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줄 거예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관측자라는 요소가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은 하루에 한 번씩 뜨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구가 한 번씩 회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관측자라는 요소는 필요 없고 그런데 이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닐스 보어는 뭐라고 하냐면 관측자가 사실은 관측 결과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관측자와 관측 결과는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이 닐스 보어의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과 완벽한 선을 그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상보성 개념을 만든 거고 이제부터는 퀀텀의 세계다. 완전히 선을 그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닐스 보어는 근데 사람의 정신 세계라든지 닐스 보어가 이제 글 쓴 것 중에는 여러 가지 분야, 이게 식물학 분야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상보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분야까지 지목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글 완성되기 몇 주 전에 발견한 건 뭐냐면 닐스 보어가 그 사용한 개념 완전히 영어니까 말씀드리면 바이올레이션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범칙, 뭐 형법하는 사람들은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도 상보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지 않거나. 근데 이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볼 때는 저지를 수도 있고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고 아까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얘기한 고양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 결정을 관찰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 입장은 그것은
그 생각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의 흐름이 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자기 생각을 발현시키려고 하는, 그거는 상보성을 설명하면 참 좋겠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고전 물리학을 벗어난 현대 물리학이 다시 고전 물리학에 간섭을 하는 그 식으로 가는 계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쓴 글을 이제 읽으시면 제가 이제 나름 고생을 해서 쓴 것이고요. 여기서 약간 자랑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한스벨젤의 그 글을 뭐 다른 분들이 저한테 비난하시 좋은데 일정한 시간을 주고 읽고 해석하시라고 얘기할 때 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을 잘한다 그게 아니고 한스벨젤의 글을 읽다 보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칸트의 철학은 당연히 섭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겔의 철학까지 섭렵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면 그게 아니고 이 글에 뭐냐면 현상학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이제 글을 쓰다가 지도 교수님하고 한번 충돌한 적이 있는데 하다 제가 이제 논문 받은 주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현상학까지 갔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기급을 하시더라고요. 손대지 말라고. 그 얘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현상학을 쓴 분이 글을요 국회에서 하는 속기록 쓰듯이 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으로 풀면 컨테이너 몇 대 분량이 돼요. 근데 그 작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현상학을 파악하려면 그분이 쓴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 자체가 소개가 다 안 돼 있다고요. 그 이론이 그렇게 방대한데 이걸 누가 매달려서 쓴다? 아니면 분석한다? 한스벨제 교수님처럼 그거를 어떤 뒤에 있는 배경으로 하고서 그 문장 하나를 작성한다? 그걸 이해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 똑같은 얘기로 쉬운 얘기지만 칸트 철학을 읽었다 하는 사람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3대 비판서부터 개념을 읽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딱딱 와닿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해겔을 읽었다 하는 사람은 또 제 자랑이겠지만 독일 내에서도 해겔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독일에서 독일어를 하면서 평생 큰 사람들도 한 5%로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읽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칸트도 하고 해겔도 읽었다? 제가 정말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아마 100년, 200년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칸트는 몇백 년 전 사람, 해겔도 몇백 년 전 사람, 읽을 사람이 없는 거고 그때 뭐 AI가 나오고 뭐 한다고 해도 이것은 독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해의 문제인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논문 같은 경우에 정말로 두세 달 노력하면 쓸 수는 있어요. 자료 수집에 몇 년 걸려서 쓸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 글처럼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정말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확대 수준을 당하면서 글을 쓴 건 처음인데요. 그런 뒷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닐스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찔러서 여러 분야의 글을 정말 썼는데 닐스 보의 특징이 영어로도 썼다가 덴마크어로도 썼다가 독일어도 썼다가 하는데 글 정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한 반 페이지 읽다가 막 욕하시면서 때려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어를 해서 독일에 공부도 하고 왔다 그다음에 독일어 웬만한 독해도 한다고 하는 분한테 한스벨젤 이 글을 읽어보라고 그러면 단어는 모르는 게 없거든요. 다만 문장으로 했을 때 이걸 설명해 보시오. 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까? 라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장에 막히는 게 칸트는 이래저래서 틀리고 나는 해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결과는 맞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문장은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이 부분을 저를 믿어주시고 그러면 설명드리면 한스벨제 교수님이 글을 줄줄로 쓰시다가 여러분 저걸 생각하세요. 1931년은 구속요건하고 위법성 책임이 지금하고 분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적 행위론 등장하기 전까지는 책임에서 고의니 과실이니 책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난이 이런 걸 전부 뭉뚱그려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적적 행위론이 나오면서 고의랑 과실을 구성 요건으로 슬슬 땡겨가자. 이게 목적적 행위론의 가장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럼 기존의 책임에는 뭐가 남냐라고 얘기하면, 책임에는 옛날 같으면 이것은 너의 잘못이다. 근데 넌 알면서 했으니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너는 실수를 했으니까 덜 뭐 좀 책임을 깎아주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고의랑 과실 요소를 구성 요건을 빼버리면 책임엔 뭐가 남냐면 이것만 남아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너는 왜 그걸 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래의 개인에 대한 비난이, 이건 뭐냐면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즉 규범적으로 비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너는 했다. 그러니까 너는 비난을 받아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칸트식 접근하면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너는 종교적으로 너는 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객체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따라가라. 어떤 완정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면 넌 잘못한 만큼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오는데, 해결식 접근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종교를 전제로 하지 않고 얘기하니까, 좀 전에 얘기한 우리가 왜 목적적 행위로서 책임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따른 규범적인 비난만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해결식 접근은 사실은 거의 그거예요. 쭉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음, 종교 모르겠음, 중요한 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 즉 인간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개체를 전제로 해서 인간이잖아요. 사이간. 그래서 만들어진 거다. 그럼 사람이라고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걸 하면 저 사람은 뭘까? 뭔가 다르네. 이게 사실은 해결식 접근의 출발점이에요. 중요한 거는 칸트식 접근에서는 이런 접근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형태의 신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불필요한 요소하고 나중에도 비교해야 되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해결은 처음부터 종교를 빼고 접근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접근에서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1931년 한스벨제의 글에서 한스벨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칼 라렌츠라고요, 객관적 귀속이라고 그분을 처음에 쓴 분을 이제 인용하거든요. 이 부분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동의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꼭 해겔 철학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뭘 한다, 이 부분은 동의한다라고 한스벨텔 교수님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객관적 귀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랑, 그 다음에 칼 라렌츠가 생각하는 객관적 귀속은 해겔을 원류로 한 것인데, 몇 년 후에 영어로 하면 리차드고 독일 말로 하면 리하드거든요. 리하드 호니가 쓴 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칼 아렌츠를 딱 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칼 아렌츠의 설명과 달리 칸트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 귀속, 즉 인과관계는 인정됐는데 결과로부터 원인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를 접근하자, 이게 객관적 귀속이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칼 아렌츠는 그게 아니었어요. 칼 아렌츠는 뭐냐면, 객관적 귀속이란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 살 때 누군가 이상한 행위를 하면 뭘 기준으로 보냐고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너는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귀속이라는 객관적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귀속은 뭐냐 하면 결과를 원인으로 귀속했다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한 거는 누구의 행위다. 그러니까 귀속이라는 건 어떤 주체를 전제로 한다. 이게 칼 라렌츠의 핵심 개념이었고요. 이 리하드 호니는 이 개념을 완전히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객관적 귀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독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객관적 귀속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왜 주관적 귀속이라는 게 없냐.
그다음에 뭐 모든 법학에서 나오잖아요. 객관설 있으면 주관설 나오고 절충설 나오면 왜 절충적 귀속이란 말은 안 나오냐. 이거를 사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앵무새처럼 객관적 귀속 얘기하고 리하드 호니가 얘기했잖아. 결과로부터 원인까지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이건 객관적 귀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은 그게 왜 객관적이지? 설명을 못하는 거고요. 독일어에서의 귀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이건 너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어떤 발생한 결과를 보고 이것은 어떤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셨으면, 그러니까 객관적 귀속이란 단어를 쓰는 한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귀속을 만약에 결과로부터 원인까지 거꾸로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건 다른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빙빙 돌아 설명하는 건데요. 한스 벨첼 교수님이 설명해서 아까 얘기한 인과관계에서의 그 뭐라고 그럴까, 비중이라고 그럴까, 이게 굉장히 적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정작 얘는 안 들었다 하시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사실은 한스 벨첼 교수님이 이 31년 논문에서는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도 설명 안 하시고 딱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든다고 해서 두 개의 예를 듭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이제 과실범하고 부작위범인데, 부작위범은 이제 논란이 있지만 부작위범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더니 누가 굶어 죽었다. 그렇죠? 그럼 살인이란 얘기하려면 나는 저 사람에게 밥을 줘야 할 의무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의무를 확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내가 밥을 몇 월 며칠에 주었더라면 살았을 것이라는 이 가설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요. 쉽게 얘기하면 인과관계를 아예 논하지 않고 결과 발생, 그 다음에 나는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렇죠? 이것만 확인하면 끝난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과관계라는 게 형법의 모든 사례나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실범에서요. 과실범에서 마찬가지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왜 발생했을까라고 물으면 원인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제가 이제 강의 중 좋아하는 건데 예를 딱 짧게 드릴게요. 어떤 강원도에 근무하는 이제 철도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 일은 하루에 2번만 차단기를 내렸다가 닫았다가, 지금 아침 10시가 되면 딱 닫아야 돼. 왜냐하면 10시 5분에 기차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에도 한 5시 그런다고 치십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9시 55분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머릿속은 알고 있어요. 난 10시에 차단기를 내려야지 하고 있는데 그 전날 뭘 했는지 이 사람이 1분이 지나기 전에 자기 시작해요. 그 차단기를 안 내렸으니까 10시 5분에 기차는 지나갈 거고 그걸 모르는 버스나 뭐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대량 참사가 발생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 업무상 그런 거 빼고 쉽게 과실치사다 얘기할 거예요. 고의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치사의 사는 발견이 됐는데 과실은 뭐지? 라고 얘기하면 10시에 이 사람이 안 내린 게 과실은 아니잖아요. 그럼 10시에 자고 있었던 이게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자고 있었을까 하면 9시 55분에 출근하고 1분 만에 잠이 들었는데 그러면 잠든 게 과실인가? 라고 물으면 이게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잠들자마자 3분 만에 깨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잠들고 안 깨난 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10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잠들고 있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잠을 잔다라는 자귀인지 잠에서 깨나고 있지 않다는 부자귀인지 이걸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과는 발생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 주의 의무 위반 이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독일의 어떤 강의 안이라든지 강의 내용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과서나 기타 등등의 저서를 보면 과실범에서는 인과관계를 아예
따지질 않아요. 쟁점에 들어오질 않고 뭐만 들어가냐면 결과 발생, 주의 의무 위반 확인, 그 다음에 객관적 귀속.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한번 보세요. 형법적 인과관계와 접점을 가진다고 치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부작위범 인과관계 불필요, 과실범 인과관계 불필요. 고의의 자기범에 있어서는 한스벨제 교수님이 예를 안 드셨는데 분명히 인과관계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지금은 저도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닐스 보어로 갑니다. 닐스 보어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쭉 인과관계,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는 인과관계 이거 애매한데 거의 의미가 없는데 이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통점 뭐냐 하면 사실 인과관계는 이게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형법에서는 뭐냐 이겁니다. 그 한스벨체 교수님의 이론을 만약에 제가 되풀이 된다고 치면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주의를 소홀히 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과관계가 왜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이걸 연결하는 의미로서 옵션으로서 선택이 될 수가 있겠는데 부작위범에서는 선택 안 해도 됨. 과실범도 의미가 없음. 그럼 고의 자기범에서는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사례를 만들면 제가 질문하는 분한테 아까처럼 이 마우스를 훅 던지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질문하신 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약도 복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마침 약을 안 드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죠. 마우스를 휙, 물론 얼굴 안 맞추고 여기서 쿡 추락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기겁하고 말 일인데 제가 그 기회를 다 이용해서 훅 했더니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쿡. 그렇죠? 저는 모른 척하고 가서 인공 심폐소생술 한다고 치면서 갈비뼈도 막 으스러뜨리고, 근데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하듯이 결국은 사망시켰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마우스를 던져서 놀라게 했다. 이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별 의미가 없다고요. 뭐냐면 지금 심장에 어떤 질환이 있다 아는 것은 나.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마침 약을 안 먹은 것도 나의 전부 지식이라고요. 그 상황에서 나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다. 근데 이용하는 건 마우스를 던졌는데 얼굴에 안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살인 도구도 아니고 얼굴에 맞지도 않았으니까 뭐 형법식으로 얘기하면 폭행? 그럼 결과가 폭행치사일까요? 난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예요. 인과관계라는 게 어떤 맥락을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 전체 맥락을 지휘하는 것은 또는 조정하는 것은 나라는 거죠. 범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닐스 보어가 얘기했지만 원자 내에서 전자가 어디 있는지 닐스 보어는 확률적으로는 알 수 있다. 그럼 지금 어디냐? 모른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질문한 사람하고의 관계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뭐 수사하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전체 모습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닐스 보어의 그 이론을 생각하면 뭐냐면 결국 관찰자라는 걸 형법에서 이 범죄 자로 보면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어마어마해요. 닐스 보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원자의 내부 영역에선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고 형법에서는 사실은 똑같지요. 뭐냐면 내가 범죄를 저질러? 귀찮으니까 하지 마. 똑같은 얘기로 수사받는 게 싫은데 나중에 처벌받는 것도 싫으니까 귀찮아서 안 해야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닐스 보어의 상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지엽적인 사람이 죽었네. 왜 죽었을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만이라는 사람 또는 지구로 몇십억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범죄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리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배고픔을 없게 해주고 기타 등등을 다 해도 범죄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범죄가 시작되냐?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내부 DNA에 뭐가 있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양자역학으로 가면 도대체 도대체 이 구조, 원자의 구조는 왜 생겼냐라고 물으면 무슨 소립자 뭐 기타 등 얘기 나오겠지만 뭐 빅뱅까지 간다고 쳐도 그게 왜 지금의 모습으로 되었냐라고 얘기하면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뭐 물질, 반물질 여기까지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제 생각에는 접점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어떤 이론화하냐? 그건 다른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 한스 벨젤 교수님의 그 마지막 저서는 1969년에 그 우리로 치면 이제 형법 기본서인데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설이 있다. 조건설은 매우 타당하고 논리적이다. 그 다음에 이걸 지지한다 그런 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 인과관계 이론 이게 문인데 이 부분은 과실 설명하면서 여기서 성급하고 끝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종 저서가 1969년의 책이니까 거기서 볼 때 목적책 행위로는 무슨 이론을 지지한다도 없고 그렇죠? 그냥 조건설만 있으니까 조건설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데 1931년 저서로 가면 어떤 게 보이냐면 여기서 엄청 자세히 설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뭐 한 4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31년, 69년. 근데 왜 초창기 문헌은 자세히 쓰시고 나중에는 자세히 안 쓰시냐? 그건 모르겠는데요. 31년 문헌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인과관계는 그 존재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 조건설은 똑같이 매우 타당하다. 그 다음에 상당성설에서는 대놓고 반박을 하세요. 상당성설은 존재에 관한 이론이 아니고 평가에 관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이론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좀 심하게 얘기하죠. 상당성설은 가장한, 변장한 인과관계 이론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고요? 평가를 하니까요. 이게 지금 한스 벨젤 교수님의 여기가 사실 한스 벨젤 교수님의 독특한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좀 난감한 게 칼 라렌츠가 최초로 객관적 귀속이라고 썼잖아요. 칼 라렌츠는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객관적 귀속이란 건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누구 행위다. 얘기를 설명한다고 그러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 결과는 어디다 붙이냐. 그러면 칼 라렌츠는 그 부분은 조건서 갖고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칼 라렌츠는 객관적 귀속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떤 행위는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결과 발생하면 기수고 발생 안 하면 미수잖아요. 이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결정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론이 필요하냐? 조건설로 되겠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거죠. 한스 벨젤 교수님 조금 더 이 부분에서 견해를 피력하셨다면 아니면 좀 더 솔직히 말씀하셨다면 이 칼 라렌츠식 접근이 맞네.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객관적 귀속이 핵심이고 인과관계는 정말 어떤 부품으로서 조건설이 타당하라고 끝을 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69년 저서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접하기 쉬운 69년의 저서를 보니까 목적적 행위로는 인과관계에 대한 아무 주장이 없네 이러고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거꾸로 보면 한스 벨젤 교수님의 이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 라렌츠의 객관적 귀속하고 가장 흡사하세요. 그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칸트 이론이 쭉 넓게 보급이 된 거고 헤겔 이론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을 쓰는데 칸트랑 다르게 쓰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썼는지 이걸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스 벨젤 교수님이 그래 우리는 이제 칸트가 아니고 헤겔로 가야지라고 판단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부담을 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 뭐냐면 31년이면 그 여러분들 알지만 유럽 기준으로 하면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사실은 혼동기고 뭐 대공황 오고 독일 같으면 엄청난 인플레이션 오고 좀 있으면 이제 히틀러 등장하고 그럴 때잖아요. 대혼란기인데 칼 라렌츠가 글을 쓸 때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냐면 갑자기 헤겔을
분석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칼 라렌츠의 이 글은 사실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 중의 하나였고, 제 생각엔 그래서 갑자기 31년에 한스벨제 교수님이 나도 해결에 합류한다 이런 표현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객관적 기속은 마무리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69년의 저서엔 객관적 기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객관적 기속이 언제 나왔냐라고 얘기하면 독일 기준으로 한 75년 전후, 그다음 80년 그때 많이 이제 등장한 이론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다른 분의 견해가 아니고 제 견해를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이 동영상 자료를 보셔도 조은이라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 이걸 주장했냐 이거를 파악하시기 제일 좋을 테니까요. 저희 지도 교수님 균터 야콥스 교수님은 행위론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적적 행위론의 한스 벨제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스 벨제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몸이 불편해서 이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행위론 손 띄겠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행위론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적 행위론은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물론 책엔 써 있는데 지지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행위론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형법은 우리가 갑자기 뭐 중세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 아닌 한은 사실은 법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 다음에 관련된 판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수한 문헌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행위론을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아도 형법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과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하냐면 제 생각에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접근이냐 객관적인 접근이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머릿속에서 뭐든지 일단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과적인 행위론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인과적 행위론은 뭐가 인과적이냐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의 인과적 행위론은 저거였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게 드디어 손발에 의해서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과적이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틀은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벗어나지 않고 그 야콥스 교수님은 책 제목 자체가 그냥 귀속론이에요. 거기에 객관적이란 말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귀속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구에게 어떠한 최종적인 형사 책임을 귀속시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에게 어떤 형사 책임을 귀속시키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했고 그게 어떻게 진전이 됐고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법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최종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단계별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인과관계는 사실은 조건설적 인과관계가 필요하면 그것만 검증하면 되고요. 상당성설은 이게 뭐 하는 이론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두개골이 특히 약한 사람을 퍽 쳤는데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쳤으니까 죽었잖아요. 조건설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상당한가를 판단한다고 쳐서 그럼 이때 일반인들은 그 피해자의 두개골이 다른 사람에게 특히 얇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으면 알 수가 없었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알 수가 없었으면 그때 머리를 퍽 쳤으면 죽는 게 상당하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만약에 상당성이란 개념에 중점을 두면 조건설에 따른 인과관계는 있지만 이건 상당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데 질문은 그겁니다. 왜 부정하죠? 그러니까 왜 부정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고의의 기수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고의의 미수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툭 쳤는데 죽었다. 근데 범인은 생각하기에 난 죽을 생각이 없었는데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심지어 장난삼아 쳤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폭행치사가 될까요? 여기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는 뭐냐 하면 쳤더니 죽었다. 끝. 그 다음 피해자의 두개골이 특히 약하다. 여기까지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게 구속요건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속요건을 왜 결정 못 짓냐고요? 행위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를 파악을 해야 자, 살해행위가 시작됐습니다. 살해행위가 시작됐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폭행을 했는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요. 뭐냐면 그 칼 라렌츠식 객관적 귀속이 왜 의미가 있냐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의 행위가 특별한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때 뭐 여러분도 생각하지만 정황 증거로 파악하냐 아니면 범인의 자백에 의냐, 그거는 이제 수사 기법의 문제이고요.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행위자의 의도가 파악이 돼야 다음 행위로 연결이 된다. 그걸 말하는 게 객관적 귀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칼 라렌츠도 얘기하고 한스벨체 교수님도 하셨듯이 조건설적인 확인, 그 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양형의 문제이고요. 어떻게 보면 증거 확보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초점이 바뀌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과관계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사건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 기본서에서 큰 문제가 과실범 들어가면 과실범 인과관계를 계속 따지거든요. 근데 독일의 이론하고 비교하면 거의 30년 뒤져 있는 거예요. 독일은 인과관계를 과실범에서 아예 따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따지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철도 공무원 역할에서 이 사람의 과실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잤다. 그래 과실인 걸 아는데 그거를 어느 법에도 근무 중 자지 말라, 수면을 취하지 말라 이건 없거든요. 근무 중 근무 기간을 유지하라 여기에 돼 있다고요. 근무 기간을 유지하지 않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갑자기 10시가 됐는데 화장실에 간다. 그렇죠? 아니면 갑자기 10시가 됐더니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때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네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거래하느라고 차단기를 안 내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근무 중 딴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형법에서의 핵심으로 보지 않았으면 중요한 것은 범인,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관찰자, 관측자의 결정,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예. 그래 저는 그 무슨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자랑에 들어갈 겁니다. 이 글은 정말 어렵게 썼고요. 농담이지만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은 못 쓰고요. 형법 하시는 분들도 상당 기간 100년, 200년에는 못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여 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학술 논문이라고 할 때 2권 분량이 여기 뭉텅거리로 들어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그 심사위원 의견 듣다가 그 저한테 비난하신 게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설명보다 법적인 설명이 더 있었으면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거 하면 논문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게재하도록 도와주셨으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스 벨젤 교수님이 사실은 얘기하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과실범, 부작위범에서 인과관계 사실 필요 없지 않냐. 그다음에 고의범에서도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인과관계는 그거는 사실은 행위자의 의도를 영어로 하면 인텐션이겠죠. 인텐션을 고려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이게 한스 벨젤 교수님의 핵심이고요.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닐스보의 생각대로 자 상보성, 그러니까 물리학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자가 어디냐 아니면 전자가 이게 알갱이냐 파도냐 물결이냐 그걸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관찰자가 관측을 하면 그 순간에 딱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범죄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 사람은 정말 의외의 사태에서 범죄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사후의 판단은 되게 쉽거든요.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사전적인 판단하면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경인고속도로를 많이 이제 왔다 갔다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데 그러면 고속도로 끝쯤에 이게 느끼게 나와요.
어제 고속도로로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숫자, 이게 전국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럼 숫자가 꼭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면 사고가 나는구나. 다 알죠, 그죠? 근데 이게 단순한 자동차 접촉 사고인지 아니면 사람이 다치고 그러는 사고인지는 모르는데 사고는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과관계를 만약에 이런 확률까지 다 포함하면 오, 모든 것은 사실은 범죄적인 결과랑 연결이 돼요. 운이 좋으면 피하는 거고 운이 나쁘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냐는 관측자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건 확률의 문제인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고양이가 살 확률 죽을 확률 하면 50 50 50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그 확률이라는 게 사실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뭐냐면 결국은 한 번 열어봤더니 죽은 고양이, 한 번 열었더니 산 고양이, 이걸 뭐 수백 번, 수천 번 했더니 확률이 50%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은 멀쩡하고 오늘도 멀쩡하고, 내일은 교통사고 났다. 그죠? 보험 처리. 근데 하다가, 이건 보험이 안 되는 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르는 것을 거꾸로 그 한스 벨젤 교수님의 글에서 찾아낸다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닐스 보어가 얘기했으니까 바이올레이션에서도 어떤 상보성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등장시켰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게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농담인데 사실은 이건 물리학 논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갖고 한국 물리학회도 사실은 다른 내용으로 거기는 굉장히 요구한 형식도 틀리고 완전 틀리더라고요. 우리 보통 그 법학 논문은 원고지 150매 아니면 뭐 A4로 뭐 20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인데 거기는 일단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다고 치면 A4 4매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물리학적인 논문이 될 수 있겠다 그래갖고 보니까 거기는 아예 제가 쓰는 논문에 분류 코드까지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이게 물리 철학으로 코드가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서 열심히 해가지고서 했는데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자신들 학회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스코프를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 아니 왜 스코프를 벗어나요? 여기 물리 철학이 있는데 뭐 제가 따질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법학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쓰다 난감해진 게 물리학으로 생각을 하면 기존에 이제 형법 교수님들 아니면 다른 법학 하신 분이 최소한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학적인 개념을 퍼부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랑 물리학이랑 분리되기 시작한 게 한 100, 한 30년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퍼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제 글에서 그 어떻게 생각하면 물리학 이론서 중에 제일 제가 보기엔 간단하고 어떤 편파적인 게 없다는 걸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 제 각주에 있는 걸 찾아갖고 읽으셨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진 의문점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이 퀀텀이라고 하는 전자가 축축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요 단계에 있다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한 단계 위로 탁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근데 이 중간 단계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얘기하는 상수 개념으로 0, 1, 2, 3 이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알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이동을 퀀텀이라고 하는 것도 알겠단 말이에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1.5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질문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저거랑 그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이라는 게 보통 규범을 전제로 하잖아요. 이걸 해라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 이 규범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거냐 물으면 100명이면 100이 답을 뭐라고 하냐면 규범은 객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규범을 가장 비슷한 예를 들게요. 지금 하늘은 파랗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묻는 거죠. 지금의 하늘은 몇 옹스트롬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빛을 우리 가시광선 파장할 때 이제 옹스트롬 A에다 점 찍어서 표현하는데 그건 몇 옹스트롬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혼동에 빠집니다. 우리 눈은 가시광선을 보는데 가시광선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시광선의 주파수별로 인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보라색, 하늘색 이 옹스트롬 있을 때 이 옹스트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서 생각하면 오, 오늘은 파란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하신 분한테 말하길 오늘 하늘은 파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들으신 분은 연상을 하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파란색 하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 하늘을 어떻게 떠올리냐고요? 자기가 기억하는 옹스트롬을 떠올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파란 하늘이라는 그 느낌을 떠올리는 것일까요? 이게 규범의 본질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옹스트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보통 옛날 형광등 그런 거 보면 220볼트에 60Hz라고 얘기하면 60Hz라는 거는 1초에 60번 극성이 변한다 60이잖아요. 그럼 30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질문입니다. 59.Hz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59.5Hz도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닐스 보어를 읽다가 제일 난감한 게 저거예요. 닐스 보어가 전자가 층간 이동을 할 때 저 상수별로 이동한다 쿵쿵쿵. 그리고 나중에 다른 식으로 설명한 다른 문을 보면 우리가 이게 고무줄이라고 치고 고무줄을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이 파형이 생기잖아요. 이 파형이 정수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저 질문은 그러면 파형을 확 줄이면 절반으로 되겠네요. 더 줄이면 또 절반. 만약에 3분의 1로 줄이면 0.3. 근데 왜 이게 상수로 움직이냐, 정수로 움직이냐? 그 질문이랑 우리가 만약에 옹스트롬을 보고 파란 하늘이라고 인식을 하면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고 쳐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내려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럼 우리 중간 개념에 만약에 뭐 9만 옹스트롬인데 9만 0.5 옹스트롬이 있을 수 있냐?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마 인식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주노초 이 식으로 7단계의 가시광선만 인식을 하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자들이 보면 우스울 수 있는 질문인데요. 왜 닐스 보어가 얘기했던 그 전자가 그 정수 단위로 올라가고 내리고 이러냐. 그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규범 또는 자연 법칙 이런 게 우린 알게 모르게 전부 객관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도 우리가 인식하는 가시광선의 그 대역을 측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은 파란 하늘 그러면 영어로 블루 스카이 하면 전부 그걸 연상할까요? 제 생각엔 그걸 해결하면 규범이랑 법의 이 부분도 해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과관계든 아니면 대부분이 헤매고 있는 객관적 뭐 귀속이나 아니면 행위지배나 이런 게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법의 어떤 한 단위 조각조각이 아니고 형법의 전체를 파악하려면 갑자기 무슨 주관주의, 객관주의, 구파, 신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대부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흉악한 살인범인데 왜 사형을 안 시키냐라고 물으면 그러잖아요. 뭐 만에 안에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니면 어떡해.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지금 사회에서 범죄가 드러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하지 못하면 어떡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아니면 그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된 어떤 틀은 사실은 주저하지 않고 진행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전체주의나 이런 전제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주의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살인범이라 치면
사형을 집행해도 당연히 되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 지금 인구가 점점 인구 절벽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해결책은 뭐냐? 그것은 사실은 지금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제 눈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는 저거죠. 돈을 주자, 아니면 아파트를 주자, 아니면 뭐 대학까지 무료로 해주자. 그런다고 갑자기 아이를 마구 낳을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는데 형법도 마찬가지라고요.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지니까 이게 도구로 사용됐고 범인은 누구냐 이게 아니고요. 더 한참 나와서 왜 범인은 범죄로 나아갔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을 하긴 하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떼놓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자랑했다고 해서 혹시라도 기분 나빠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독일어 하는 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독일어 문헌을 저처럼 읽을 수 있는 분 점점 줄어들죠. 저도 실수를 해요. 그럼 저만큼 준비한 사람이 저를 실수를 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만큼 준비 안 한 분이 있으면 제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쓰다 보면 이제 그래서 왜 원문을 인용하냐, 왜 직역을 하냐, 의역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원문 인용 안 하면 정말 편해요. 의역하면 정말 편해요. 저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빼고 마구 창작식으로 쓰면 정말 쓰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10년, 20년 지나서 어떤 사람이 독일 문헌을 못 보니까 제 문헌을 볼 때 드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진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형법은 일본 형법, 일본의 그 수년 형법 갖다가 드립다 그냥 쓴 거고요. 일본 형법은 독일 형법이랑 뭐 프랑스 형법 섞어 갖고 왔는데 그럼 최소한 독일 형법은 완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일본 형법도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고 나서 한국 형법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독일 형법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독일 형법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죠.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자기의 전공 분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론임 강론에 아니 특별법 어느 분야만 했지 총론 강론 시작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 없다고요.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칸트식 접근하고 헤겔식 접근하고 이게 충돌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식 형법을 만들고 한국식 해석학을 전개하자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제가 독일 이론이 좋다 그거 아닙니다. 독일 이론에 실수한다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걸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 형법이 맞다, 한국 판례만 맞다. 지금 실감하시게 말씀드리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졸업하고 나서 치는 변호사 시험은 한국의 판례 위주로만 출제되고 판례만 갖고 답 쓰면 합격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판례에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는데 그럼 소수 의견은 언제 답안에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국의 대법원이 판단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자 행위론에 대한 판단한 적이 없어요. 객관적 귀속도 사실은 제대로 판단한 적 없어요. 행위지배도 그렇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운 판례가 등장해야 될 때 지금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죠? 배운 적이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과관계라든지 과실이라든지 객관적 귀속 관련해서 뭐 지금 대놓고 한 3, 40년 뒤쳐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 형법 또는 한국 판례만에 의한 뭐 평가 이거는 학문적인 무인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걱정하는 한국 형법의 미래입니다.